그럼 첫 번째 문순태 교수님 인터뷰 영상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도리와가 작가 문순태 선생님께서 진채선의 어머니 개양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도리와가 집필 당시 생생한 자료 취재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수님이 좀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몇 번 교수님 타오르는 강 문학관에 가서 취재한 영상이니까요. 또 이 영상 보시면서 선생님 발표 그리고 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음악동화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재호 선생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써달라고 처음에 부탁이 왔었어요. 일대기. 할 때는 90년도에, 91년도에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와가도 연재를 하고 나서 책이 소설이 나온 됐던 거예요. 거던데요. 네. 음악동화에 연재했을 때는 연재하기 전에 그 신재호 선생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써달라고 부탁이 와서 그 자료조사를 90년대 이전부터 했거든요. 그 취재를 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해서 91년부터 음악동화에 연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발로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취재를 했죠. 제가 도움을 받았던 분 천이두 선생님이라고 원광대학교의 국문과 교수인데 유명한 평론가예요. 전국적으로 알려진 평론가예요. 이두 원광대학에 계시던 천이두 선생님이 국악에 대해서 이 판소리에 대해서 특히 나름대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이제 구절로 이야기 듣고 그리고 뭐 내가 발로 찾아다니면서 그냥 뭐 기록으로 오고 취재를 했을 뿐인데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나이가 아주 어렸고 뭐 미모는 뛰어났고 그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누구한테 배운 거였고 어머니한테 오로지 많이 배웠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신재호 선생님을 좋아했다는 것하고 봉선이가 신재호 선생한테 곁에 있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신재호 선생이 일부러 떨궈낸 것 그래서 행방을 한동안 감췄다고 하는 거. 근데 개항이가 돼가지고 신재호 선생 옆에 있기를 원해요 굉장히. 근데 뭔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떨궈내거든요. 그때 행방을 좀 감춰버렸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봉선이는 진채선을 가르친 어머니이자 스승이었죠. 이게 그때는 완전히 이걸 소설로 쓸 것인가, 일대기로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 잡지사에서는 일대기를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대기는 픽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중심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걸 독자들을 재미있게 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판소리를 신재호 선생님과 그 주변에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전라도 판소리를 정리해줄 필요는 있으나 이걸 좀 재미있게 만들어서 독자들도 좀 많이 읽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픽션을 약간 가미하기는 했어요. 가미하기는 했으나 어떤 그 틀은 취재를 내가 해서 다 밝혀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 대화들이라든가 뭐 같이 뭐 옮겨 다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픽션이지만은 어떤 인물과 관계 또 등장하는 인물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신재호 선생님이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신재호 선생님이 그 사설을 정리하게 됐는가 그런 내용들 학술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처음으로 전라도 판소리한 사람들 계보가 쭉 그런 인물들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 무렵에는 이 신재호 선생님과 이 판소리에 대한 소리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판소리 소사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포켓북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는 전국의 여러 판소리 명창들의 이야기만 쭉 열거했을 뿐이지 이렇게 계보를 이렇게 인과관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전혀 없거든요. 봉선이 딸이라고 한 걸 아니까. 그리고 소설에도 구태여 꼭
봉선이가 최선이 엄마였다라고 하는 걸 밝힐 필요는 없어요. 독자들이 상상력으로 캐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소설의 한 기법이거든요. 문수대 선생님 자리로 모셔서 또 숨은 이야기 이쪽으로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또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하고 또 정리하신 자료 문수태 선생님 육성으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선태입니다. 마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들어서 저보다 연상인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나이로 지금 88세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금 보행이 자유롭지는 못하고 또 어지럼병만 갖고 그래서 택시 대체해서 어렵다고 왔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낮에 있는 제 타오르는 문학관에 2번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거절 못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창 하면은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이 왔습니다. 강주에 있으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시피 했으니까요. 고창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특히 고창 하면 이제 신재호 선생님을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신재호 선생님은 한국의 셰익스피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판소리 6마당을 정리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셰익스피어라고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창하면 미란 서정주 선생님은 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저 젊었을 때 그분 모시고 전국 문학관에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서정주 문학관을 매번 한 3번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고창 올 때마다 두 분의 큰 스승님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립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서정주 선생님 뵀을 때 치매 안 걸리시려고 세계 산 높이 강 길 이걸 다 외우고 계시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는 판소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소설가거든요. 대학에서도 소설 쓰는 법만 가르쳤거든요. 판소리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어쩌다가 제가 인방울전을 썼어요. 제가 70년대 초에 인방울 평전을 신문에 한 1년 반 가까이 연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소설가가 아니고 그냥 글 쓰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인방울 선생님에 대해서 쓰면서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천희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광대학교 국문학과 천희도 교수님이 굉장히 국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와서 인방울 평전을 읽었다고 하시면서 그 스크랩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천희도 선생님이 인방울 선생님 평전을 책으로 내셨습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많은 이 전라도 판소리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소설가 입장으로 벌화를 썼을 뿐입니다. 단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해주라라고 하는 음악동화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재밌게 소설로 쓰고 싶었습니다만 신재호 선생님 일대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장이. 이건 사실에 입각해서 픽션이 아닌 팩트 중심으로 써달라는 이야기구나 해서 제가 신재호 선생님에 대한 그때는 자료도 별로 없고 조선 창극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건 194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냈는데 그때는 이론, 판소리, 국악에 대한 이론이 중심이고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처음 읽었고, 그 다음에 판소리 소설하고 박광희 씨가 쓴 판소리 소설은 문고판으로 나와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 장국사에서는 88명의 서리꾼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80명의 남자 서리꾼, 여자 서리꾼을 8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집재선을 맨 먼저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판소리 소설에서는 그냥 볼륨이 작은 책인데 간단하게 판소리 서리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이 특히 저한테 고창문화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내용은 진채선의 가계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채선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는데 이름만 있을 뿐이지 한국 최초의 여류명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재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경복궁 낙선식 때 대원군의 부름을 받고 성묘가를 노래 불렀다.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행방도 멸연하고 언제 죽었는지도 생물연대도 모르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채선의 가계를 정리할까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보리화가를 썼던 그 당시에 기억을 떠올렸습니다만 벌써 거의 30여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구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어제부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 이야기를 정리하기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단 이제 여기 와서는 그때 제가 이기화 원장님 생전에 계실 때 그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죠? 한 4, 5년 되나요? 그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천희도 선생님 이야기 듣고, 그리고 광주에 계셨던 이제 명창들이 호남 국악원을 하고 계셨던 공대일 선생님, 또 그 딸인 공옥진 선생님, 공옥진 선생님도 판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옥진 선생님은 병신춤을 춥시다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제가 써서 공옥진 선생님 서울 가서 많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분, 그리고 한혜순 선생님,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혜순 선생님은 이마울 선생님의 내연자예요. 이마울 선생님이 하고 한혜순 선생님과 같이 전국 그 수행 공연을 할 때 그 동료들이 서로 좋아하는 줄 알고 한혜순 선생님 자고 있는 방에 이마울 선생님을 집어넣고 밖에서 목걸이를 잠가버려요. 그래서 두 분이 하룻밤을 했는데 거기서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몰라요.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더라고요. 얽히고 얽힌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로 취재한 것밖에 없고 기록에 의한 취재가 아니고 발로 걸어서, 그때 제가 무장면이 지금 무장면인데 그때는 무장읍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무장현이었는데 제가 찾아갔을 때 무장읍이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무장이. 그리고 무장과 그리고 또 이제 심원 두 군데를 어떤 데 가면은 지태선이 무장 출신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심원 출신이라고 했고, 저도 아주 뭐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창군에서 이제 지태선의 생가를 복원하고 심원면에 있는 생가를 복원하고, 또 9월 1일을 신체를 날로 정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해서 이게 심원면이 맞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몇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제가 들었을 때 진채선이 바닷가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진채선이 어머니하고 바닷가에서 거리는 것을 봤다 라고 하는 증언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가라고 그러면 무장보다는 심원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심원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또 이전에는 판소리를 어디서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전혀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리적 추천은 앞에 가드를 이제 무장하고 심원하고 두 개의 출생교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좀 넘겨보세요. 네, 여리명체 탄생을 만든 융합적 전성 모델, 유전적 환경적 변화, 유전적 어머니 개향은 기명이거든요. 아명은 동선입니다. 그래서 쭉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기생충에서 그만두었을 때 그때는 개향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자기를 소개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봉선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계속 나이 들어서는 썼을 겁니다. 그래서 개향과 봉선, 어머니는 개향이 애절한 창조, 무당 소리꾼 부모의 자연스러운 생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서 주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지체선이 어머니한테서 소리를 사실은 신재호 선생님은 규명창일 뿐이지 이론 정리는 했을 뿐이지 소리를 못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들어서 귀에는 아주 익숙한 규명창, 훌륭한 규명창이 됐을지라도 소리를 직접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재호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이론적인 것 외에는 지적을 많이 받았겠죠. 정말 소리의 그 여러 가지 그 기교라든가 이런 것은 어머니한테서 많이 배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뭐 서울에서 지체선생님이 머무르고 있을 때 소리 선생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는 지체선이 엄청나게 유명해가지고 누구한테 배울 지체선이 최고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울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선은 어머니한테 오래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교라든가 뭐 던음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재호 선생님한테 배웠을 겁니다만 어머니한테 주로 배웠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술적 표현에는 송록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송록은 남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송록한테 지체선이 직접 배운 건 없습니다. 네. 송록한테는 누가 배웠냐면 봉선이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머니가 송록한테 데리고 가서 송록한테 배우게 했는데 그 이제 신재호 선생님이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신재호 선생님이 경전이거든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럽니다만 서울하고 지방 정부하고 연락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경전이 경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주인 아버지 경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재호 선생님이 처음엔 양반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다 존경하고 그래서 다 하대하지 않고 누구도 하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양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함서원에 가서 소리 공부를 한문 공부를 하는데 글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양반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그 소원의 양반 청년들의 쫓김을 당하거든요. 그 약간 소설적 구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본인이 양반인 줄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양반이 아닌 것을 알고 굉장히 심해를 해서 엄청난 시련 그러니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함소원에 가서 들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쫓겨나다가 밤에 어느 마을에 들려서 방향산 밑에 있는 비단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린 아이의 소리가 들려 나온 가보니까 12살 먹은 애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한테서 수절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아주 애절하고 듣기가 아주 좋아서 밤을 거기서 세우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 애를 내가 소리꾼으로 키워줄 테니까 나한테 좀 맡겨달라 해서 이 애를 데리고 송록 대양을 데리고 송록을 찾아가거든요. 남원에 송록한테 맡겨두고 고창으로 돌아오거든요. 고창으로 돌아와서 또 신재호 선생님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소리꾼들을 만나면서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고창 나중에는 이제 목이 마르네.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약간 오락가락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기생청에 들어와요. 봉선이가 그때는 15살입니다. 고창 기생청에 들어와서 신재호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신재호 선생님이 계양이라고 하는 기명을 지어줍니다. 고창 기생청에서 기생이 15살 되면 머리를 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허초씨라고 하는 좀 부자 그 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자인 허초씨한테 머리를 얹어주라 했는데 계양이 싫어가지고 은근히 신재호 선생님한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행방을 감춥니다. 신재호 선생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행방을 감춰버리거든요.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디서 봤다, 뭐 죽었다, 목매달아 죽었다, 농부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 나옵니다만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그런 무당이 되어서 기장 바닷가 절집에 있다 혹은 떠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또 있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소설로 쓰기 위해서 잡지사에 요청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소설이 아닌 평전으로 써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저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픽션을 좀 가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또 독자들만 읽고 그래서 약간 소설적 기교를 좀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호 선생님 일대기는 사실 철저한 사실 중심에 해달라. 신재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중심으로 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어요. 아무도 신재호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 정리한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처음 이제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동아일보에서 또 그 사실적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픽션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리꾼들도 생존에 있었던 서리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만큼 많이 만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서리꾼. 물론 저 사람은 호남지방의 서리꾼들을 주로 만났습니다만 그래서 창작 고증과 상상의 경계선 역사적 팩트는요 엄격한 고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호 선생님이 교류량을 누구누구하고 교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갈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기록을 하고 묘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픽션은 이제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과 진천선의 관계는 모조 관계임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적 미학을 독자가 상상하도록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재호 선생님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진천선의 꿈을 꿔요. 근데 계양의 꿈을 꿉니다. 계양을 꿈을 꾸는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꿈을 깨고 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여자가 들어오면 진채선이가 들어오면 인사를 합니다. 기생청에 새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기서 진태선의 어머니에 대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소설적 미학의 상상력 발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상상력에 맡기기 위해서 소설적 구성을 거기서 좀 했을 뿐이죠. 근데 그 후로 진채선을 만나서 네 어머니는 어떻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 자세한 걸 모르고 어머니한테서 소리를 배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 계양이 진채선의 어머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네, 그 작품에서 표현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추리만 해서 어떤 것을 배웠냐 어디 배웠냐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 진채선이 누구한테 어떻게 소리를 어떤 대목을 중요시하고 어떤 소리를 배웠냐에 물어보니까 그게 계양이가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계양이가 알고 있던 것을 진짜선하게 어머니로서 딱하게 그대로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갖고 이건 진채선의 어머니가 계양이가 맞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신을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짐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편화된 증언이 하나가 진실로 이제 귀결되는데 진양 바닷가 절집에서 봉선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봉선이가 행방을 감춘 이유는 신재호 때문입니다. 신재호 선생 때문에 사랑했는데 알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침을 당하니까 결국은 그런다고 해서 머리를 걷고 허처시의 여인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떠돌이 소리꾼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살할 경우는 딸이 있는데 자살을 할 수는 없죠. 딸이 있는데 자살할 리는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혹은 무당일 수도 있었고 그때는 무당이나 소리꾼이나 뭐 비슷했으니까요. 서로 엄격한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양 절집에서 봉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나중에 이 원장님께서도 진양까지 가서 이 비를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분들 천리두 선생님이나 한혜선 씨나 공대일 씨나 공옥진 씨나 이런 분들의 증언을 종합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또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게 이 고장에서는 살지 못하고 진채선이 행방을 감추는 것도 아주 묘하거든요. 그 행방을 감출 리가 없거든요. 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행방을 감추거든요. 네. 신재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행방을 감춥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망함, 인생의 무상함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리를 그만두고 어머니하고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당대 명탄들의 구술 증언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진양에서 발견된 봉선의 비석을 통해서 봉선과 진채선이 걸어간 소리끼리 마지막 흔적을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근데 이건 확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추정한다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확증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일 뿐입니다. 이것도 제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젊었을 때 발품을 많이 기록도 나름대로 다 기록도 있고 발품을 나름대로 많이 팔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숙제는 다음 세대한테 이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